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새날의 엄부즈맨 한라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80회 방송입니다. 엄부즈맨이 무언지는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엄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8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장된 얼굴로 나와 계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홍빛? 핑크색이죠 그거? 네. 자, 핑크 임진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머리 색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잘 어울리고요. 그 반면에 그냥 우중충하신 자, 커튼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네. 요 남자들도 빨간색이나 이런 원색 입어도 되는데 좀 어색하긴 해. 그죠. 그것도 한번 마찬가지고. 도전해 볼까요? 다음 주에. 네. 선생님 신발은 굉장히 맞아요. 네. 그리고 무슨 색이죠? 되게 형광색. 네, 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노란색.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국민 이모가 돼가고 있는 네. 뭔가 그 우리 명성님 마음 씀씀이를 보면요, 뭔가 달라. 뭔가 봉사활동 같은 게 몸에 배어 있을 것 같은. 아니요,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사실은 또 하나님 믿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어요. 하긴 개신교가 뭐 정광훈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슈와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 또 세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탈북 청소년 학교를 막아선 집값.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탈북 학생들이 처음부터 남한의 사회에 있는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는 학교가 있는데, 이런 여명학교라는 곳이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이 있는데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은평 뉴타운 쪽에 있는 곳으로 원래 가기로 했대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집값 떨어지고 분위기 안 좋고 뭐 이렇다고 하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면서 반대를 하고 나서서 이게 지금 무산돼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 심하죠. 뭐 장애인 학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 떨어진다는 참 대한민국 사회 아주 일부겠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함께 가는 세상이 안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두 번째 이슈 아닌 이슈는 현수막인데 가끔 저도 봐요. 뭐 서울대 몇 명 입학했다 이런 건데 이 논란 뭐죠? 네,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그 교문 앞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검사 합격 누군가 동창 중에 한 사람 이름까지 이제 거기다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또 변리사 합격.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걸지는 않았는데 동창회에서 어떤 허락을 받지 않고 걸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 측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대학 몇 명, 뭐 누구 무슨 대학 들어갔다 이런 현수막을 사실 교육적이거나 사회적인 그런 어떤 함의에 의해서 금지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뭐 검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어떤 직업군을 나타내고 하는 것들은 아직 터치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동창회 내부에서 축하할 일이지, 또 어찌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을 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행위들은 굉장히 촌스러운 행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좀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채택된 이슈 이슈는 거절할 수 없는 사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줬더니 뭐 이런 제목이에요. 일단 발제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 양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나오는 거를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만 18세가 되면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민법상 만 19세까지는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만 18세가 넘으면 의무는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뭐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들이 뭐 휴대전화 개통이라든지 응급치료를 받는다든지 금융거래라든지 전입신고라든지 모든 것이 부모의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데 양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법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센스 있게 도와주는 곳도 있고 뭐 나라에서 조금 도와주는 곳도 있고 해서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자체에서 임의로 처리해주고 있고요. 금융거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 특례 조항처럼 은행이 이제 사설기관이다 보니 해결하고 있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응급치료하고 휴대전화 개통인데요. 특히 휴대전화 개통 같은 경우는 법이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 아시겠지만 그게 그냥 휴대전화가 없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는데 12월 18일 날 국민청원이 종료되거든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청원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우리가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는 18세 관련한 네. 그 보육시설 종료 아동들 네. 그 캠페인을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사실상 저도 그걸 해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30대 때 했던 건데 이제 자원봉사 가서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떤 인연의 끈도 만들어 놓고 네. 실제로 저 30대 후반에 줄여 본 적도 있어요. 거기에서.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좀 굉장히 애매하긴 하네요. 네. 보호시설에서 나가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 안 그게 된답니다. 안 되는 이런 네네. 상황이 그렇긴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상황을 좀 타개하려고 또 잘못하다가는 정말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돼서 좀 상황들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법도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법이 바뀌어지면 좋죠. 그래서 저희가 그 뭐 민법상 19세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그냥 만 18세 이상은 뭐 투표권, 그다음에 뭐 이런 성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다 부여하는 법으로 싹 정리가 되면 제일 깔끔한데 그게 안 되면 일단 그 이 아이들의 이 이제 막 성년이 된 이 친구들의 휴대폰 전화 개통이라도 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청원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실제 그 예전에 그냥 내쫓다시피 했대요. 네네. 지금 이제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일정 금액을 네네. 지급을 하는데 방 하나도 못 얻을 금액이에요. 네. 그렇죠. 그 돈. 그 직장이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닐 수 있고 이런 사회가 좀 이런 데는 관심을 좀 쏟아주고 이 정도 네. 나라의 어떤 경제적 위상이 좀 올라갔으면은 네. 이런 사각지대를 빨리빨리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알겠습니다. 이슈 아닌 이슈였습니다. 자, 이메일 읽어볼까요? 네, 득백류의 생각 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북미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오늘의 글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북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친구가 되자는 것입니다. 미국과 친해지고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다 친해지고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정치, 경제, 무역 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북이 핵을 만든 이유도 너무 미국이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고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취급하면서 압살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미국이 없애버릴 수 없는 힘을 소유하고 그래서 미국이 북과는 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입니다. 미국은 너는 본시 불량배 국가이고 깡패 국가이며 믿을 수 없는 국가이므로 너와는 친구가 될 수 없고 비핵화를 하면 친구 먹을지 생각해 볼게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근본 이유는
북은 서로 친구가 되기 위한 회담, 즉 북미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회담을 하자는 것이고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회담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담의 목적 자체가 다르니 회담 자체가 열릴 수가 없는 것이고 회담 자체가 없는데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북은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회담 과정에 자연히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쌍방이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비핵화도 하고 새로운 관계도 수립하자는 것이고 미국은 그따위 다 모르겠고 무조건 비핵화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보자 하는 식입니다. 최근에 북에서 비핵화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 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북에서 좀 더 강경 모드로 나가서 무조건 새로운 관계 수립부터 하자. 즉, 친구부터 먹자. 그 다음에 비핵화를 논의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 사이에 회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북에서는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면 미국이 친구 먹자고 나오리라 기대하고 2년간 협상 모드로 넘어가 봤지만 미국은 오직 우리의 무장 해제에만 관심이 있고 친구가 되려거나 우리를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길은 미국과 친구가 되거나 국제무역 시스템에 들어서서 자유무역 진행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국이 친구 먹자고 와서 빌붙지 않는 한은 그 길은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경제적으로는 같은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 대부분 의탁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서방과 격렬히 맞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가 진행하는 합동 군사 연습에 같이 참여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저는 조심히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반도 주변 지역은 새로운 냉전 질서인 것입니다. 물론 남북 관계도 다시 얼어붙을 것입니다. 한국은 철저히 한미일 삼각동맹의 메인 몸이고 서방의 편이지 중국, 러시아의 편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북이 ICBM이나 SLBM 같은 것들을 다시 발사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발사 움직임을 다시 보이는 것은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압박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년부터 새로운 길을 가면서도 계속 발사를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는 아직도 미국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위협받기 싫고 친구 먹고 싶으면 회담에 나오라 하는 압박일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겠지만 내년부터 전혀 미국이나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와의 교류에만 힘을 넣는다면 결국은 한반도의 새로운 냉전 체계가 굳어지거나 고착될 수 있다는 매우 좋지 않은 신호일 것입니다. 이상은 제 개인의 예측이었지만 그래도 몹시 우려가 되는 연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존중의 정치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수는 없겠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출신께서 써주는 글이 이분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북한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런 시각도 되게 좋고요. 어쨌건 지금 비건이 15일 날 오거든요. 15일 날 와서 판문점에서 최선희를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근데 그 상황이 이루어지면 또 그냥 이게 이제 희망사항 뇌피셜로 기가 막힌 어떤 반전을 위해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막 말하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표신하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뭐 SLBM 뭐 ICBM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빨리 대화 시작하자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 것이라서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사실은 똑같아요. 어떻게든 이걸 타결시키고 싶어 해. 근데 왜 저렇게 지지부진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똑같다고 하면 저는 결론도 상당히 좋게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모를 뭔가가 있겠죠. 그게 결렬이 된다고 하면은. 자, 알겠습니다. 자, 드팽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준봉님 이메일입니다.
지난 10일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우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일부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과 몇몇 커뮤니티에서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스쿨존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속도가 날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는 민식이법이 너무 과하다는 건데 저는 오히려 너무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규정 속도로 주행해도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아이에게는 반응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럼 속도를 더 줄이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주행 속도가 시속 4km고요. 그런데 왜 스쿨존에서는 30km이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서 반응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스쿨존 안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멀쩡한 길 놔두고 왜 돌아가야 하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 때문에 세월호의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다면 너무 심한 말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김용균 씨의 희생을 가져왔고 구의역 사고를 불러왔다고 한다면 심하다고 생각하실 겁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더 힘들어도 그게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다면 마땅하게 행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스쿨존 전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보다 더 강한 범칙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한 속도도 30km가 아니라 10km 이하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하는 어린이들입니다. 누가 보호해야 합니까? 말로만 어린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떠들지 말고 어린이날 하루 선물 사주는 걸로 넘어가지 말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 글과 비슷한 내용의 긴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방송으로 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의 말의 핵심 요지도 그거예요. 어린이를 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보호하려고 하냐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보호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 선동하는 게 일베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 비해서 너무 처벌을 과하게 받는다. 이거는 일단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높게 심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속도를 그 속도대로 가는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요. 저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실제로 재보니까 CCTV가 있으면 모를까 없는 그 지역에서는요 그냥 막 달려요. 차 없으면. 그런 상태라서 법을 만들어 놓은 대로 제대로 지키면 지킨 만큼 처벌은 가볍습니다. 네. 근데 왜 이걸 과잉 처벌이라고 자꾸 이걸 선동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목숨이고 그거 더군다나 아이들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은 과잉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조심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처벌이 과하다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자기 자식의 그 생명은 앗아갔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생명을 앗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님들이 헌신적으로 나서서 뭔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게 숭고한 것이죠.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그랬고 민식이법, 하준이법 이런 법들의 엄마 아빠들이 그렇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또 새로운 법들이 생기고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썰튼님.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민주공화국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꼭 필요합니다. 썩어버린 검찰, 언론, 자한당 이들은 한 몸입니다. 맥푸틴님. 수준 이하의 꽤나 많은 국회의원들과 민주시민 사이에 이제는 수준 차이가 너무나 커서 영 국민이 힘듭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으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부정투표도 감시하고요. 하늘땅님, 검찰과 보수 코어가 제거하려 했던 우리의 두 장수, 다시는 그들에게 놀아나지 말자. 이재명, 김경수 응원 지지합니다. 김지훈님, 김경수, 이재명 무죄, 깨시민이 지킵니다. 네, 키위강님입니다. 김경수 지사님은 그냥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기 전에 선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무죄 판결을 받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일을 잘하시는 분이시죠. 능력 있는 두 분이 공격을 받는다는 건 두 분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 국민이 응원을 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준다면 사법부도 옳은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예, 12월 24일 2심 판결이 나는 날인데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송루시아님, 고등학생 아들까지 데리고 촛불 집회 나가서 응원합니다. 대체 왜 질질 끌려갑니까? 민주당은 겨울 칼바람에 고생하며 응원하는 국민들을 제발 보세요. 그놈의 부담 좀 안고 가면 안 되나요? 진짜 우리 문통 때문에 지지하는 건데. 기도와 실천 깨시미님, 제발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중반까지는 다 끝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시민으로 8월 말부터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병행하여 집회, 각종 지원 활동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려고 하나 공수처는 제발 빨리 좀 끝내주기를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사이다님, 예산안은 자한당에게 절실한 거니 타협하는 건데 공수처부터 처리하라고. 민주당에게는 국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가? 선거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하던지 또 자한당에게 밀리는 건가? 윤영식님, 검찰은 올인했다기보다 늘 하던 대로 한 건데 이번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흠결 없이 살아오신 조국 장관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사이다님의 글은 좀 정정을 좀 해드리면은 선거제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야당들이 원하는 건 선거제 개혁이고 민주당이 원하는 건 공수처라고 보면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먼저 들어줘야만 공수처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임성현님,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관계된 검찰 모두 사퇴해야 하고 이 모든 것 조국 가족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참으로 속이 상합니다. 장고봉님, 여러 말 필요 없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흔드는 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대역죄로 다스려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의문투성이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이미 끝났더라도 반드시 공소시효 없이 정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현 검찰의 인원은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민의를 따르는 소수의 인원만 선별하고 모두 해체해서 직위 해제하고 더 이상 법과 관련된 일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허분님, 법은 물수변의 갈것자를 합쳐서 법자입니다. 즉 물 흐르듯 순리대로 가야 하는 것이 법이고 검찰이 돌고 쳇바퀴 돌리다가 내어놓은 공소장을 일반인도 무리였다고 보는데 정쟁에 무관한 판사라면 당연한 결정이다. 블루스카이님, 충심이라는 말로 본성을 감추고 싶은 겁니다. 본래 충심이 있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DMK님. 윤석열은 수사 성애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남의 약점을 수집하는 취향에 덕후 기질도 있어 보입니다. 덕질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찾아보면 자기 세계에 관해 평론하는 능력만 탁월합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박광재님, 가평 잣은 그 애가 이미 알겠는데요. 나댔다 하면 어떨까요? 밭을 가는 영농 후계자님,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조국 이전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조국 몇 개월 때린 것이 오히려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검찰과 자한당 최악수 중에 악수를 두었다는 방증이지요. 포비 0915님, 연합뉴스 TV 마약 밀반임 홍정욱 딸 1심서 집행유예라는 기사를 보니 정 교수님 표창장 70곳 넘게 압색하고 몇 달째 언론 플레이는 재판 전 이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마약 3kg보다 더 큰 죄인 표창장, 위험한 표창장 주지도 받지도 말자. 그리고 자한당 쪽 사건은 비리가 널려 있어도 굳이 덮고 진보 쪽 사건은 거의 천지창조처럼 만들어 조작하고 언론은 검세한테 받은 소스를 받아 소설을 쓰고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지. 계속하시죠. 성공님, 그런 독한 LSD 수 킬로그램이면 미국서는
미성년자라도 청소년 수용소에 먼저 가두어 놓고 성인이 되면 다시 재판합니다. 18세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15세만 넘으면 마약 사범은 살인 강도처럼 강력범으로 취급합니다. 판사는 재판결하라 아니면 판사가 대신 감옥살이 하던가. 박수연님, 홍정욱은 모질이 딸 대충 빼온다고 그 딸이 변할까? 아마 몇 년 뒤 더 크게 마약 사범 돼서 홍정욱이 발목 또 잡을 거다. 제대로 된 부모면 요번에 애를 법대로 해서 고칠 텐데 홍정욱이 한계를 드러낸 거지. 굿 인플루언스님입니다. 제가 10월 초부터 나경원에 대한 전국민 고발운동 댓글을 열심히 달았는데요. 요즘 나경원, 황교안에 대한 전국민 고발운동이 진행 중이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래는 댓글 내용입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전국민 릴레이 고발운동을 해야 하는가? 나경원 의원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패배하고 진실은 무조건 승리한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 전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풀꽃님, 아이쿠야, 변절과 거짓과 배신의 아이콘 심재철이 원내대표라니 쓰레기차가 가고 나니 똥차가 왔네요. 코미디도 아니고. 키티쌤, 지들 스스로 자한당 간판 내리겠다는 소리더군요.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저 모지리들 덕분에 웃기도 하네요. 혹시 저 기준으로 뽑겠다는 말을 잘못 발표한 거 아닐까요? 계속하시죠. 네, 전인하님. 자한당에게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재철이나 김재원에게 너무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심재철이가 누구입니까? 그 친구 전두환 앞잡이입니다. 심재철 과거를 더듬어 보기 해봅시다. 기사무국님. 그동안 자한당 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뭘 했는지 업적 성과 따져보고 다음 선거 때는 몰아냅시다.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화딱지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악마들의 후예인 듯 합니다. 신마리님, 욕도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꼭 필요해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의 자일당 국회들, 개검찰 등 사회의 악이 된 기득권층의 사람이 아닌 벌레와 기생충 같은 것들에게 사용하라고 만드셨을 듯 합니다. 이구름님, 이것 봐요 자한당 여러분. 전에 내놨던 출산 주도 성장인가 뭔가를 기억이나 하고 있습니까? 출산만 하고 내버려 두면 그냥 알아서 큰 사람이 되나요? 안전에 돈 쓰고 교육에 돈 쓰고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출산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지 않느냐고. 자한당 쓰레기 발언들 기억하는 내가 한심하지만 기억이 나서 길게 적어봅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유호성님,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국회의원의 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즉, 지금 300명의 과반은 151명입니다. 이들 151명만 뇌물을 주고 꼬시면 악법도 통과됩니다. 그런데 만약 600명이라면 과반수는 301명입니다. 이 많은 국회의원에게 뇌물 주려면 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자한당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200명의 과반은 101명이니까요. 그러면 세비가 많이 나간다고 하겠죠. 현재 국회의원은 300명이고 보좌관이 10명씩입니다. 총 3,300명이죠. 만약 국회의원이 600명에 보좌관이 3명씩이면 2,400명이 됩니다. 과연 세비가 많이 나갈까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는 늘려야 합니다. 김지훈님, 모두 출마하시고 뽑히셔서 국민과 지역구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앞만 보고 달려가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잘 아시겠죠? 그 피로도를 없애주셔야 합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주세요. 언행일치. 사랑하니까님. 참 아니래요. 검찰이 할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에 쩔었네요. 팟캐에 나와서 하소연이나 하는 국회의원 짜증납니다. 속상해서 그래요. 좀 뒷배를 밀어주면 힘차게 나가봐요. 심재철 나경원 파 그만하고요. 우린 다 알아요. 정상을 요구하면 안 되는 정당이 자한당입니다. 현숙 김님. 제가 다니는 회사의 상사가 란제리 목사의 열성 신도이며 신의 한수를 즐겨 듣고 고향 대구. 오늘 정 교수님 뉴스는 깊은 힐링이 되었어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맑은 물 한 방울님. 푸나님의 아이디어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비틀어진 것은 화합이라는 미명과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론, 그때는 다 그랬어, 과거는 잊고 미래로 가자 등 그럴듯한 말로 교원 영색으로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정치적 거래를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반면교사로 여겨야 할 것이 반민특위가 아니겠습니까? 푸나님의 의견 존중하고 본인과 같은 의견도 상당하거나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칙의 기준 속에서 잠시 어려워도 지켜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총리 하마평에 김진표가 아닌 정세균님 등장. 푸나님, 최민희님 감사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여론을 환기시켰지만 그중 새날의 힘도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푸나님 말씀대로 문통님이 김진표를 임명했다면 문통님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었겠으나 2020년 4월 15일 토착 외구 소멸의 날에 투표권 2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김대중, 김영삼 경쟁 시에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고민했던 것처럼 번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여 나온 말이 비판적 지지라는 기묘한 현상이 있었지요. 정세균님 정말 좋습니다. 푸나님, 최민희님 감사드리고 새날의 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설마 새날의 힘이겠습니까? 국민들 생각이 그렇다는 것 같고요. 그 이야기 뭐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네. HBYI님, 형 집행 정지 절대 반대입니다. 법적으로 범죄자가 기본적으로 채워야 할 형량도 미달이고, 둘째로 아직도 재판 중인 사건도 있고, 셋째로 세월호는 수사가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박근혜나 중요 인물들을 사회적 이유로 법에 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법은 공평하다는 소리를 집어치우고 다시 독재체제나 왕권체제, 사회주의로 돌아가자는 소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원하던 법 앞에 공평하고 민주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를 현실화하는데 노력합시다. 예, 좋은 글도 참 좋아요. 자, 계속 가시죠. 네, 악의 평범성님.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배려하는 나라. 과잉 처벌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보호 지역에서의 운전사고는 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처벌이 강해야 바뀝니다. 캐나다에서는 스쿨존에서 모든 차들이 아이들이 있건 없건 서행합니다. 위반 시 벌금이 높게 매겨집니다. 특히 사고가 났을 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재발 방지에는 강한 처벌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춘춘님, 오늘 아는 사람이 민식이법 1년 징역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개소리라고 한 소리 해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럼 15km로 줄여서라도 가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운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다 개소리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스탑 규칙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인가 제가 티맵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속 구간에서 속도 위반 시 안전운전 점수 크게 깎는 것을 해달라고요. 티맵, 카카오 내비 이런 곳에 건의 하나씩 하기로 합시다. 더 큰 경고도 하도록 하고 안전운전 점수에 반영도 하도록 저희가 해봐요. 제임스 리 님입니다. 미국에서는 스쿨존, 스쿨버스는 무조건 빨간 신호등입니다. 스쿨버스가 정차해 있는데 추월에 가면 무조건 벌금 20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등교 시간에는 도로에 정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도 모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생명, 특히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존재로 사회적으로 대접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다는 게 경제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식들 진짜 네. 필요하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들 파업하면은 당연하다고 느끼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만약에 환경 미화 하시는 분들이 파업해서 수거를 안 해가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선진국들은 그런다 그러죠. 그분들 파업을 돕기 위해서 아예 그 쓰레기를 관련돼서 그거 안 해주는 분들한테 공무원들이 대장한테 네. 그쪽에 투척하는 방식으로 해서 도와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건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중요시되는 나라가 돼야 돼요. 문 대통령이 남북 간에 평화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평화하는 것도 결국은 인권이거든요. 전쟁 안 나게 사람들 다치거나 죽게 하지 않겠다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이 인식이 돼서 우리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면 그 특정 순간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도로가 있는데 뭐 일단 멈춤이라든지 멈춰야 될 때서 멈춰서 가면 훨씬 더 속도는 덜 날 거고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야겠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스쿨버스가 쓰니까 다른 차선에 있던 차들도 그냥 다 스톱하고 나중에 이제 그 차가 떠나니까 그제서야 움직이더라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빛꽃님, 오래된 민물 낚시인들은 다 알고 있는 녹조라떼. 저 근처만 가도 헛구역질이 나와서 아예 못 간다는. 낙동강 주변에 사는 부산 시민입니다. 얼마나 심각한가는 직접 놀러와 보시면 아세요. 웃긴 건 낚시인들은 알면서 욕하면서 쥐새끼 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답니다. 이유는 쥐새끼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유를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름달님, PD수첩 공주보 가짜뉴스 편 보면서도 진짜 화났는데 속이는 사람들이나 속는 사람들이나 4대강이 그렇게 좋으면 매일 한 잔씩 마시고 샤워하는 모습을 최소 1년 이상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한당 지지해서 망하려면 자신들만 망하지 왜 다른 국민과 우리 자연에 피해를 주나요? 김병기 감독님, 김종술 기자님 응원합니다. M.A윤님, 삽질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없어서 신촌에서 봤어요. 겨울왕국 진짜 너무하더군요. 김병기 감독, 김종술 기자님, 그대들이 이 시대의 독립운동가이며 애국자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보는 내내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특검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하면 4대강 특검합시다. 털보 형제님, 새날에서 삽질 홍보 잘 들었습니다. 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소개해주세요. 감동입니다. 아, 이런 영화가 있군요. 그 삽질이 나오는 김종술 기자 같은 경우는요. 수년 동안 새날 방송 들으면서 금방 놓으셨다고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가산을 아직 들어 먹었다고 본인이 언론사 운영하다가 다 없어져가지고 수입도 없고 이런 과정에도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건이 되는 한 보시기 바라고 저도 봤어요. 삽질을. 봐야 됩니다. 머릿속에 지금 녹조 라떼만 기억하시는데 실제로 그 영화의 얼개는 뭐냐면요. 4대강을 찬성하고 무슨 발언을 했던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싶어 해요.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 제대로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역사적인 일종의 부역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김영란님, 정 교수님께 손편지 오늘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작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시연님, 채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하네요. 육식한다고 육식주의자라고 안 하듯이요. 무슨 주의자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어감도 내포되어 있고요. 공산주의자 같은, 공산주의는 중의적인 뜻이지만 국내 정서상은 좀 그렇잖아요. 새날은 앞서가는 방송이니까요.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다만 민주주의자는 어때요? 그러네요. 채식인들 혹시 채식인 계세요 여기에? 고기를 왜 안 먹어? 맛있는데. 명수님 채식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스타일. 네, 그러니까 그래도 좀 고기가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럴 그렇죠. 때는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채식인이 아닙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PI1600님. 안녕하세요. 새날 시청자 진행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요즘 정치 말고 휴대폰 통신 영업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있어서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 새날에 문자 드립니다. 전화나 문자로 대출해준다, 주식 투자, 하루에 몇백 % 수익 등 무작위로 오는 문자나 전화 때문에요. 설거지하다가 잠자다가 이런 일 있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새날에서 이러시 말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네. 문자를 이 스팸으로 날라오는 문자들이 대부분 문구들이 비슷하죠. 네. 그 문구들을 다 저장해서 이거 스팸 처리로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 문구들을 집어넣으면 아예 그게 나한테 안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죠.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는 얘기인데 내가 사업 말아먹고 그러던 시절에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인데 또 대출 네. 문자 엄청 와요. 네. 그럼 더 열받아.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고양이 이모님. 제가 지난달에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 받았는데 4인실 간호간병 서비스까지 받았는데도 총 80만 원 냈어요. 10년 전에는 똑같은 수술했을 때 170만 원 냈거든요. 진짜 건보료가 이렇게 혜택으로 돌아오니까 세금 내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이게 다 이문덕.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덕분입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000님. 적폐청산 첫 정권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만찮은 적들의 공세에 어리둥절할 때도 많았지요. 선봉에 서 있는 분들을 꼭 지켜냅시다. 새날도 유튜브 노딱으로부터 꼭 지켜냅시다. 구독, 좋아요, 광고 끝까지 보기. 복습 틀어놓고 일하기. 000님 감사드려요. 네, 느티나무님. 새날에 오면 내가 아직 가슴이 따뜻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새날 식구들이 너무 좋습니다. 느티나무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푸른 나무입니다. 또 개수나무님이신데요. 네, 정알못으로 살다가 세월호 사건을 만나고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여기저기 헤매다 알게 된 새날. 김어준의 파파이스, 이동영의 EEJ, 그리고 새날 정도 있던 파케 시절. 그중에서도 매일매일 방송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던 푸나님에게 늦었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푸나님은 착한 우리 반 반장 같은 분이세요. 굳은 일 다 맡아서 해야 하시고. 신비님은 직사 뚫고 백남기 농민 구해 오신 분이시죠. 그걸로 얘기 끝입니다. 기부인 같은 마차님, 반짝반짝 빛나죠. 야수님은 점잖으시면서 엄청 예리하세요. 송명훈님의 중국 이야기는 마치 천일야화를 읽는 듯 합니다. 계속 눈팅만 하다가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날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 새날에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예, 개수나님 나무님도 감사드리고요. 유튜브의 장점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악플이 거의 안 달린다는 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악플은 또 뭐 스팸 처리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에 보면 그 순위 프로그램에 있는 그 팟빵 앱 같은 데서는요 악플 진짜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악플 비율이 1%도 안 돼요. 어떤 정당한 건의 같은 거는 악플이 아니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방송하는 환경은 훨씬 좋습니다. 유튜브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오늘 세 분이 골라오신 사연들이었습니다. 자, 오직 공감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인 신혼부부입니다. 방귀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여쭤봅니다. 남과 여 누구의 문제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들 집에서 방귀 얼마나 뀌시나요? A는 결혼하기 전 집에서 방귀를 자유롭게 꼈다고 합니다. 가족들 모두 자유롭게 방귀를 뀌는 분위기였고 드물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방귀를 꼈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들 방귀에 관대한 분위기였으며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집에서도 자유롭게 방귀를 못 끼면 도대체 어디에서 껴야 하냐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B는 결혼하기 전 집에서 방귀를 자유롭게 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게 방귀를 끼거나 하면 가족들 모두 지저분해하는 분위기였으며 식사 때나 잠자리에서 방귀를 끼는 것을 극혐합니다. 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갈등의 골이 엉덩이 두 짝처럼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더 가까운 환경에서 자라셨나요? 저희에게 평범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아, 오늘 주제 재밌어요. 네. 제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나름대로 제 철학이 하나 있어요. 나는 A를 지키는 쪽이에요. 사실 저 집에서 한 번도 대놓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이제 뭐 가치관 차이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저것 다 알고 있는 사이에 뭐 그런 게 그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인정하는데 일단 내가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오히려 저는 되게 조심하고요. 애기 엄마는 뭐랄까 실수를 많이 해요.
되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되게 민망해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다른 건 몰라도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막 가족들 앞에서 막 트림 막 대놓고 하고 그런 어떤 방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는 편. 저는 그 정도고 각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성향인지를.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방귀를 엄청 크게 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방귀 한번 크게 뿡 끼시고 이제 그 손자 손녀들한테 누구야 뭐 어쩌고저쩌고 약간 이렇게 네가 꼈다는 식으로 하시고 그래서 그냥 약간 해학적인 분위기. 근데 그래도 식사 때나 이럴 때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방귀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뭐 이 정도. 네. 저희는 보면은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어이쿠 약간 이렇게 민망해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저희 엄마께서 조금 이제 노인이시다 보니까 또 과략근의 힘이 많이 딸리셔서 지금 방실 기분이시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엄마 힘을 아, 어머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니, 이런 왜 표현을 좀 그러셨어요? 진지하게 한번 해보자고. 참. 웃음기 없이.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죠. 집이 아닌 곳에서 혹시라도 그러시면 이제 민망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하라고 좀 말씀은 드리긴 하는데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저희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좀 민망해하거나 조심하는 예. 편인 것 같아요. 커튼님은. 아, 저도 약간 전통주의자에 가깝습니다. A가 자유주의자라면 B는 전통주의자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뭐 진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어떻게 지내도 뭐 서로 이렇게 임진님 말씀하셨듯이 재밌게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더 친해지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서로 괜히 싸움 될 수 있으니까 재밌게 분위기를 잘 못 바꾸면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약간 좀 예의를 지키는 편이 조금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아예 방귀를 안 트시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건 있어요. 네. 실수를 했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는 분위기. 네네네. 그냥 서로 웃고 네. 넘어가는 네네네. 분위기인데 아예 극혐하는 것도 문제고. 네.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식사 자리에서는 또 폭력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것은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이런 건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인간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폭력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상대에 대한 배려 없는 거. 집안에서 말고요. 어떤 걸 당하면 기분 나쁘냐면은 좁은 골목길 가는데 네네. 앞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뒤에 사람 따라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네, 저도 그런 거 겪었어요. 계단 올라가는. 근데 그런 거 다 가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뭐 밥 웃으면 안 먹으면서 되는데. 이제 뭐 트림하고 아 시원해 뭐 이러면은 그거는 진짜 불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나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거든요. 네. 내 부인이 그걸 자연스럽게 내 앞에서 트면 좀 환상이 깨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나도 자발적으로 그거를 지키게 됐어요. 그 시작점이 그런 거였다고. 근데 사람은 이 정도 나이 먹으면은 사람의 생리현상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자신의 생리현상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만 갖고 결정하는 거야. 막 끼느냐 아니면 조심하다가 어쩌다 실수로 끼느냐 이 차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막 이 정의를 내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긴 하다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장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네. 방귀도 좀 이렇게 못 참고 또 은근히 막 소리도 많이 나고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 막 특정한 어떤 인물이 막 방송에서 계속 그런 방귀를 끼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놀리고 또 끼었냐 막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있는 게 아닐까.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건 이해하죠. 질병이라 뭐 이해하지. 조심하지 않는 게 문제지. 심지어 왜 네. 그 사람들이랑 집에서 거실에 있다가 네. 화장실 조용히 들어가서 끼고 쉬는 그런 분도 네. 있어요. 아니 이게 이제 처음에 사이가 좀 서먹할 때는 이런 뭐 방구를 끈다든지 뭐 이렇게 좀 실수를 하는 게
가끔은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주고 조금 음.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게 너무 재미 들려가지고 막 재밌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불쾌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오히려 이제 친한 사이에서는 조금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뭐 네.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네. 가급적이면 네. 대놓고 끼는 건 하지 마시고 네. 실수로 나오는 거 어떻게 하고요. 그럼요. 뭐 이런 걸 고민일 없이 근데 이게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비가 자꾸 붙어요. 네. 이것 때문에. 그건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태도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있어서 음. 한쪽에서는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음. 한쪽에서는 저걸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 그렇죠. 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맞죠. 음. 그리고 또 막 그 반대로 음.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자기는 그렇게 막 방구 껴누면서 상대가 좀 실수하면은 막 그거 가지고 놀리고 이러면은 정말 기분 나쁘죠. 이게 오히려 뭐 친구 사이라든지 24시간 같이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뭐 그런 실수가 있어도 뭐 웃어넘기고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더 이렇게 막 24시간 같이 살거나 아니면 룸메이트나 뭐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는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조심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생활 공간이 같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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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혼부부 사이에는 네. 그런 문제가 부딪히면요 100% 양보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음. 그걸 태도로 보는 사람한테 양보해 주는 게 맞죠. 그래야 이게 서로 합체가 되는 거지. 난 내 방식대로 할래 하면 네. 그것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도 피식거리면서 웃을 정도의 이야기인데 상대방한테는 같이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에티켓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결혼 3년 차면 아직도 신혼부부인 게 맞는 건가요? 잘 몰라서. 그건 아이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한 3, 4년 정도 아이가 없어도 신혼에 좀 가깝다고 보고 아이가 생기는 순간부터는 신혼 느낌보다는 이제 육아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아이의 똥을 다 치울 줄 알아야 돼요. 여자건 네. 남자건. 남자들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 되면 이제 방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는 네네. 그게 맞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간에 조심 좀 해주자. 네. 볼면 임진님은 어떤 의도로 갖고 온 거예요? 이 사연은? 아니, 저희가 또 50 때도 좀 심각한 고민들이 음. 많았으니까 좀 이렇게 재밌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본인 생각이 있을까 싶어서.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유로운 집이라. 아 자유주의자. 네. 그래도 식사 때나 이럴 때 뭔가 그럴 때는 조심을 해주자. 네.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게요. 아, 냄새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냄새 안 나고 소리만 나는 사람이 제일 부럽죠. 그냥 이렇게 창문 열고 좀 하거나. 알겠습니다. 참 입으로 꺼내기 좀 민망한 부분이긴 해요. 네.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는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음.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의 어떤 사연과 댓글과 응원 메시지, 어떤 비판의 목소리 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채널 한나인 80번째 방송, 이야, 100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자, 감사드리고요. 새날은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